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은 이코노미입니다. 오늘 마켓나우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갑자기 엄청 추워졌죠. 어, 껴입고 왔더니, 긴장했던 것만큼은 안 추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살얼음판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에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된 네, 이후에 이제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될 네.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전문가들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좋은 얘기가 궁금하고. 잘 안 나오죠. 예. 지금 다들 뭐 깝깝하실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벌써 비명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2기 예. 출범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음. 초긴장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깝깝한 거죠. 정치 혼란 때문에 정책 공백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예, 그쵸. 없으니까. 뭐 한덕수 총리 예.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예. 공식 취임을 하고 나면 대북 문제라든지 음. 아니면 뭐 방위비, 반도체, 관세 음. 지금 굵직한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를 뭐 정상끼리 뭐 회담을 하든 회담까지는 아니어도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뭐 그렇죠. 누구랑 얘기하지? 이게 얘기할 사람이 대통령 없네?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그쵸. 예, 보니까. 뭐 예.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노무현, 박근혜 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앞서 두 번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충격이 그래도 미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2004년이었잖아요. 네네. 그때가 2000년 초부터 어떤 그 신조가 등장을 했냐면 그때 브릭스라는 신조가 맞아요. 생겨났어요. 그리고 중국이 10% 이상 성장을 계속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어갔었죠. 그래서 그 중국의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음. 확산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버텨 음. 나갔어요. 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는 2016년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예. 그 애플의 아이폰이 2010년에 처음 나왔어요. 음. 그리고 음.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장이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였죠. 그걸로 이제 그때도 위기 국면을 넘어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기댈 언덕이 없다는 거죠. 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는 눈앞에 닥쳤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골드만이 비상경 사태 전에 우리나라 네네. 2025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음. 내놨어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하향 조정은 안 했는데 네. 그래도 내년 실제 성장률이 이거보다는 전망치보다는 낮을 거라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는 사실 비상경 사태 전에도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미국 대선 과정에 트럼프가 대만을 타격했잖아요. 음. 우리 반도체 산업 얘네가 다 뺏어갔어 이랬잖아요. 한국이 그 다음 타깃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 한미 금리 차도 여전히 크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외국인이 뭐 주식이랑 자본시장에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이비들이 올 연말 가면서 환율이 1,400원 그 턱밑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상경 때문에 그렇죠. 1,430원 선까지 쭉 올랐잖아요. 오늘도 네. 아침에 좀 떨어지더니 다시 음.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재에서 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탄핵안을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래도 이게 상당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네.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미적거리고 뭔가 또 지연이 되고 이러면 불확실성 자체가 연장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환율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한 1,450원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아. 그리고 노무라는 1,500원까지도 보고 있는 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 약세는 좀 불가피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나라한테 지금 좋은 상황이 없잖아요.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네. 예. 뭐 어떨까요? 당장 관세부터. 그쵸. 뭐 방위비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을 한번 경험해보기는 했어요. 예. 근데 뭐 아는 리스크라고 해서 그게 작은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이번엔 그때보다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일단 2024년을 한번 보면 연초에 경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렸고, 그래서 뭐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방은행들 금융위기 상황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 경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위기도 없었고 침체도 없었고 고용시장이 크게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버텼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1월에 이제 트럼프가 등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편 관세 10%, 네. 캐나다랑 멕시코 25%, 중국 60%, 우와. 이대로 만약에 시행을 하면 2026년 그 근원 PCE 기준으로 네. 연율 한 3.1%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골드만이 원래 내년 연말 2025년 연말 근원 PCE 전망을 2.4%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6년 초에 3.1%라면 이게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정말 그렇게 다 추방한다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수방을 해버리면 그만큼 값싼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겠네요. 예, 물가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감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시하는 공약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연준 예, 점도표가 연준. 중요하다고 그쵸. 하잖아요. 예. 내일 현지 시간으로 17, 18일이죠.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네. 하는데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12월은 그렇죠. 25bp 예. 인하 가능성을 페드워치 기준으로 97에서 98% 거의 확실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인데 내년에 9월에 점도표가 나왔을 때 2025년에 4번 내리고 25bp 기준으로, 그리고 2026년에 한 차례 이렇게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선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정책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꿨을까? 그래서 점도표에 어떻게 찍혀 나올까? 네. 이게 이제 월가가 25bp 금리 인하보다는 점도표를 더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컨센서스는 뭐냐면 그 연준이 피벗을 시작할 때 네. 그 당시의 기대치보다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때 최종 금리가 그 기대치보다는 높을 거다. 그만큼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공감대가 커요. 그래서 4% 밑으로 떨어지기는 할 텐데 네. 거기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골드만이 그나마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상단을 3.5로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약하게 보는 거고, 이보다는 높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금리가 기대치만큼은 안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미국은 내년에 한 2.1에서 2.5% 정도로 분포를 해요, 전망치가. 근데 유로존은 미국 대선 결과 나온 직후에 IB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내년에 1%도 안 될 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한 4% 초반대,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좀 그러게요. 호조를 보이면은 이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관세 폭탄을 맞는 예. 폭탄을 때려 맞는 나라의 통화가 관세를 때리는 나라의 통화보다 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올해 달러 인덱스가 6.3% 많이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오를 수 있겠냐. 이런 기대치가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또 단편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관세라는 것만 떼서 보면은 관세를 물리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 또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서 그렇죠.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관세가 이런 기업들한테는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된 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고요. 싹소은행이라고 덴마크의 네. IB인데 이 은행이 연말만 되면은 그 새해 황당 전망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예. 말 그대로 정말 좀 황당한 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럴 법한 좀 황당한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데 이번에 나온 그 전망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년에 트럼프 때문에 달러가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달러 가치가 네. 떨어진다고요? 관세 폭탄을 실제로 네. 공략한 그대로 이행을 할 경우에 네. 그 교역 상대국들이 달러를 왕따 시킬 거라는 거죠. 달러 결제도 기피하고 달러 자산도 줄이고 예, 이러면서 달러에 오히려 역풍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황당할 수 있는 전망이지만 그 뭔가 한번 지켜볼 미국 만한 이외의 국가들끼리 예. 뭔가 좀 담합을 해야 예. 된다라는 건데 그 그쵸. 누구 하나가 깨뜨리면 그것도 바로 깨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국들의 심리를 좀 드러낸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좀 거시경제 어떤 글로벌 경제 흐름은 요 정도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이제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내년도에 펼쳐질지 이게 궁금한데 그쵸. 사실 올해 화두는 AI였단 말이죠.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가 AI가 정말 핫템이었죠. 네. 주식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였는데 내년에도 AI가 자산 시장의 하나의 커다란 축이 될 거라고 전망은 해요. 근데 좀 다른 게 그 AI 시장 내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변화냐 하면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인공지능의 세 번째 웨이브가 내년에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예. 웨이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단계였다는 네. 거죠. 네. 기업 경영자들이 앞으로 계획을 짤 때,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AI가 과거의 거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시장이 예측을 해주고 그래서 경영자들이 뭔가 계획을 짤 수 있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이제 생성형 AI죠. 네. 이때는 사용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이거는 경영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생도 쓰잖아요. 네네. 무료 버전이 많이 풀리면서 대학생들이 리포트 쓸 때도 챗 GPT요. 예, 사용하고 그리고 가령 지금 연말인데 송년회 때 건배사를 뭐라고 하지? 이런 것도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유료용을 쓰고 있고 유료. 유료도 좋아요. 많이들 쓰고. 예. 네. 그래서 사용자 범위도 넓어지고 사용의 용도도 좀 보편화됐어요. 네. 예, 뭔가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주문을 하면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나 맞아요. 영상이 나올 네. 수도 있고 뭔가를 생성해주는 이런 단계인데 세 번째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세 번째 그 에이전틱 AI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AI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네. 뭐냐면은 그 앞에 1단계, 2단계랑 다른 게 사람이 빠져요, 여기는. 1단계, 2단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뭔가 네. 주문을 하고 뭔가 그렇죠. 명령을 하면 네. AI가 답을 내놓는 형태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 가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대행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학습도 하고 뭔가 의사 판단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빠진 예, 채로. 사람이 빠진 채로. 어.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작 단계고 실험 단계예요. 네. 근데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2028년쯤 되면 모든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한 15% 정도는 AI 에이전트가 AI 모델이 그냥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불과 수년 안에 네. 세상이 정말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뭐 GPU 같은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드웨어 다음지 소프트웨어도 얘기 네. 많았어요. 예. 근데 물론 엔비디아의 매출이 그렇다고 뭐 성장이 멈춘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블랙웰이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판매 호조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네. 지금처럼 쏠림 현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째 단계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되면은 좀 유망한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아요. 이미 코파일럿 많이들 네, 네. 쓰잖아요. 네. 챗봇. AI 챗봇인데 여기에 이제 에이전틱 AI 기술을 탑재할 거라는 얘기인데 관련된 프로젝트 팀이 두 개가 있어요. 시멘틱 커널이라는 거랑 오토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년 초에 그 코파일럿의 AI 에이전트를 접목한 모델을 선보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폭발적인 그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 그 밖에 뭐 그 세일즈포스라든지 CRM 업체죠. 네. 경쟁사 중에서 허브스팟, 그리고 어도비, 네. 서비스나 이런 업체들이 이런 에이전트 AI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빅테크들이 그 AI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존이랑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4개 기업의 자본 지출 추이예요. 이게 보시면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도 한 번 뛰었고 22년에도 늘어났고 올해 껑충 뛰었죠. 그리고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서 칩을 사다가 네. 뭔가 만드는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근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모든 이 자본 지출이 AI 100%가 AI 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데 많은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럼 이익은 언제 낼 거냐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근데 몰리 얼터라는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있는데 어느 그 컨퍼런스에서 내년이 2025년이 그 AI 가지고 이익을 내는 원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이런 빅테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고객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객사들이 AI를 써보니까 매출이 막 뻥튀기가 되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익률이 상승하는 거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I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져요. 네. 수익성이 상승한다.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구독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표에서 언급된 이런 업체들, 빅테크의 가시적인 매출, 이익 창출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즈니스로 네. 매출 100억 달러를 창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AI가 여전히 하나의 축은 될 텐데 그 내면을 보면은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내부에서 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사실 올해는 이제 AI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였고, 그렇죠. 그 뭔가 엔비디아 밸류 체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HBM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게 뭔가 사업 영역도 그렇고 네.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해라고 네,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트렌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월가에서 예상하는 부분. AI 내부자. 네, 네, 맞아요. AI 네. 쪽에서. 어떤 산업이나 섹터 확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드웨어 이제 네.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는 것도 그쵸. 얘기를 주셨고 네. 그럼 이제 뭔가 반도체 섹터에 집중이 됐던 게 지금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네. 이제 그럼 내년에 반도체 섹터에서 좀 더 이제 범위를 확대돼서. 넓혀서 본다면은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게 에너지 수요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올해- 한참 SMR도 그쵸. 이슈였고 올해 유틸리티가 많이 상승했었고요. 실적도 늘어났고요. 근데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은 해요. 네. 그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구글 검색, 기존의 구글 검색 한 건을 할 때 소모하는 전력량을 보면은 0.3와트시 네. 이 정도인데 챗 GPT 생성형 AI를 한번 돌릴 때 소모되는 전력이 2.9와트시 한 10배 차이가 정도가 많이 나네요.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미국의 전력 소모가 사상 최대였고요. 근데 내년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화석연료 가지고 이 에너지를 충당하려면 탄소를 엄청나게 또 배출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또 클린 에너지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나왔던 게 그 원전 르네상스, 말씀하셨던 그 스몰 모듈 원전, 네, 이런 네. 얘기도 우리가 다뤘던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최대 원전 업체가 컨스텔레이션이잖아요. 예. 올해 이익이 한 30%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이런 업체들 주가가 이미 많이 뛰었어요. 컨셀레이션이 올해 한 2배 넘게 뛰었죠. 그래서 JP 모건이 하는 얘기는 원전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그 클린 에너지 쪽으로 넓혀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뭐 태양광이나 예, 풍력 이런 그렇죠. 쪽이요. 대표적인 기업이 퍼스트 솔라. 네네. 근데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 그 방막 기술이에요. 그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데 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얇아서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얇은데, 이게 방막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가볍고 네. 유연하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를 이 방막으로 교체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내년 이후에 이익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 대선 과정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이기면 클린 에너지 섹터에 호재가 될 텐데 트럼프가 이기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네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예. 근데 최근에 아이비들 얘기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관세를 정말 공약한 대로 때리면 해외 경쟁업체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현지 퍼스트 솔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셀레이션이 올해 2배 이상 뛰었는데 퍼스트 솔라는 16% 올랐어요.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 때 내년에 주가가 좀 많이 뛰지 않을까. 지금 목표가 최고치가 $326인데 네. 최근 종가 대비해서 한 64% 상승을 예고한 수치고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도 트레이더들이 지금 그 퍼스트 솔라 상승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말에 네네. 나왔어요. 그럼 퍼스트 솔라도 한번 컨스텔레이션처럼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테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바이오테크 쪽도 차세대 성장 산업이고 이게 AI하고 접목이 되면은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내용을 저희 마켓 나우스에 네, 지난번에 좀 그쵸. 다뤘었는데 또 관련된 기업들 올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바이오테크는 아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쭉 테마가 될 테고, 지금도 큰 손들 중에서 기회를 찾아서 여기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요. 네.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뭐 암을 정복하겠다는 업체들, 여러 가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접목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내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에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는 피트니스고, 네. 하나는 말 그대로 그 바이오 생명공학이에요. 미국에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스포츠나 피트니스를 하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인들 중에 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다른 피트니스를 하든 뭔가 최소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5%나 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펀드 평가 회사죠. 모닝스타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룰루레몬 많이들 아시는 회사죠. 아니면 언더아머,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내년에 호조를 이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키가 좀 재밌는 게 올해 주가가 27% 넘게 떨어졌고요. 네. 2021년에 177달러까지 올랐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게 일단은 중국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중국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재고가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마진이 그렇죠.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잘 안 팔리면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케팅 비용을 더 쓴다던가 이런 식의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더 늘어났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좀 좋은 운동화 하면은 뭐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이 정도였던 것 그러다가 막 같아요. 언더아머 예. 나오고. 예, 뭐가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호카라는 거 신어보셨어요? 아니 저희 엄마가 그 호카 신발 사던데요. 아, 아줌마들 사이에서 예. 인기래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한 50 전후 되는 제 나이 또래 지인들 보면은 호카.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제일 편하다고 네, 이런 호카 얘기도 운동화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호카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기존의 이제 대장주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수익성을 그쵸.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지금 악재는 주가가 반토막 나는 사이에 웬만큼은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외과에서는. 예, 그리고 나이키가 23년 동안 배당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더 인상하면 이제 배당 귀족주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네. 새로운 CEO가 이제 엘리엇 힐이라는 분이 수상을 맡았는데, 이분이 나이키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와. 올라간 인물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모닝스타는 아무리 뭐 경쟁 브랜드가 많고 하지만 나이키가 앞으로 10년 동안 연 한 평균 5% 정도의 매출 성장은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는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헬스케어 쪽으로 보시면 홀로직이라는 종목에 월가 좀 관심을 보이는데,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초음파도 하지만 엑스레이도 찍잖아요. 네. 예, 이게 그 3D 마모그램이라는 장비예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8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도 30% 시장을 이 회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익이 매년 10% 내외로 상승했고,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네네. 조기 진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 장비 수요가 앞으로도 탄탄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는 회사가 작은 회사예요. 네. 세라 프로그노틱스라는 회사인데, 아직 이렇다 할 매출은 못 올리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프리티 RM이라는 키트를 개발을 네.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임산부가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처럼 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리고 첫 임신이나 첫 출산 연령도 늦어지면서 조산의 위험도 커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개월수를 다 못 채우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 10년 동안 한 10% 늘어났다고 네.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혈액으로 피검사만으로 그 조산의 위험이 있는지 이걸 가려내는 키트를 만든 회사인데 아직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는 않아요. 의사 단체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도입을 하려면 그만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충분히 입증을 한 다음에 뭔가 도입을 하잖아요. 그런 단계인데 내년 초에 프리티RM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은 이 제품, 이 키트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거다. 그리고 강세론자들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출액이 1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 또 다른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취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랑 우크라이나랑 아. 전쟁을 좀 빨리 끝내보려고 네.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년에도 이게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이기도 하지만 자산 네. 시장에서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한 거 보면 내년에 미국 방위 예산이 1조 달러에 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산업계는 물론이고 그 뭐 드론에 대한 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방산업체 뭐 미국에서 대표적인 게 RTX잖아요. 그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방어 시스템도 만들고요. 유도 미사일도 만들고 드론도 만들어요. 이미 뭐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3분기 매출액이 201억 달러인데 그 작년보다 49% 뛰었고요. 순이익이 14억 7천만 달러인데 250%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실적은 호조일 거라는 예상이 많고요. 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뭐 보안 관련해서는 포티넷이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회사도 3분기에 매출액이랑 이익이 13%, 67% 이렇게 뛰었고 일부에서는 포티넷이 엔비디아보다 유망한 인공지능 종목이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제2의 엔비디아 찾으려고 지금 엄청. 네. 포티넷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일부 의견이기는 한데 내년 명품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시장 조사 업체 베인에서 내놓은 거 보면은 팬데믹 때 2020년에 명품 소비가 20% 정도 줄었고요. 근데 21년에 30% 늘어났다가 네. 그 매출 증가 폭이 22년에 15%로 떨어지고 23년에는 8%로 떨어졌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명품 소비가 3년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좀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하는 거는 프라다예요. 프라다의 그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예,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판매를 호조로 해서 2025년, 6년 프라다의 그 영업이익이 각각 7% 정도씩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포추는 에르메스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에르메스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 충성도가 높다고 해요. 여기는 브랜드 로열티가 높긴 해요, 확실히.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경기 하강 기류가 와도 경기가 좀 꺾여도 소비를 별로 줄이지 않는 그런 슈퍼 부자들 이런 자산가들이 여러 명품 브랜드 중에 특히 에르미스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츠는 에르미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지 오늘 또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